어, 다행히 오늘 막 비가 안 와서 좀 후덕지긴 하긴 한데, 그죠? 뭐 태풍 올라온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할 내용은 뭐 관심사가 이거잖아요. 사실은 뭐 특목고 문제는 어제 그제 발표 난 걸로 해서 자사고 문제는 해결이 다 되셨죠. 좀 그것도 되게 고민이었을 텐데 자사고를 지망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막 이사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되게 고민이었는데 어쨌든 헌재에서 지금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서 일단 올해 중3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사고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반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발표가 난 것 같고, 헌재 결정은 뭐 제가 재판관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냥 신문에 나온 얘기로 종합해 보면 위헌 판결 날 가능성이 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헌재 결정은 어차피 지금 헌법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들은 내년 좀 상황 곧 아마 결정되겠죠. 뭐 그 부분이 결정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났어요. 그죠? 어제 수능 과목에 대한 발표인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의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수학을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하고 나눠서 이렇게 그 시험을 치른다고 어제 발표가 났는데 그냥 나온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원문을 아직까지 못 봐서 원문이 그 교과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어저께가 금요일이다 보니까 일찍들 퇴근해서 아직까지 그 발표 자료를 안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수시로 계속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월요일 날 좀 올라오면 아마 볼 수가 있을 텐데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잖아요. 뭐 시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뭐 이런 부분인데, 평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되는 문제잖아요. 일단 아직까지 이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게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이게 뭐 절대평가로 갈지 상대평가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후속 작업에서 그러면 그 성적을 그 교과부에서 지금 발표된 안에 대한 어떠한 성적을 어떻게 뭐 절대평가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뭐 상대평가로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공통 과목은 뭐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를 하고 뭐 선택 과목으로 그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나올 건지 아니면 뭐 어떨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그 수능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 얘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윤곽이 안 나와서 좀 뭐 문건을 좀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어쨌든 어제까지 벌어진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얘기하고, 일단 중3 아이들이 급한 불은 꺼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사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특목고를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일반고를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첫 번째는 간단하게 첫 번째는 그냥 그 특목고나 자사고 쪽에 기본적인 어떤 학교를 그냥 서치하는 정도 수준, 그런 학교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진학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현재 입시 상황에서 좀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좀 좋을지,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윤곽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지금 뭐 초등학교 어머님들하고 또 현재 중학교 어머님들은 좀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좀 또 입시 상황이 조금 또 달라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인데요. 입시기초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차피 입시는 좀 경쟁이잖아요. 경쟁이고 어차피 입시라는 문제는 좀 대입을 염두에 둬서 하는 얘기들이어서 한번 진짜 전국에 좀 잘하는 아이들,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크게 얘기하면 자연계열 쪽부터 얘기를 해보면
자연계열 쪽 아이들은 일단 가장 하여튼 잘 나간다는 아이들이 영재고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재고 아이들이 전국에 8개 학교, 8개의 영재고가 있고, 거기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한 800명 정도 돼요. 영재고 아이들이. 대략 인원수를 헤아리면. 그 다음에 영재고 다음에 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과학고 아이들이잖아요. 네, 과학고 아이들이, 전국의 과학고등학교는 20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원이 대략 한 1,7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800명에다 1,700명 더하면 대략 2,500명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사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사고 아이들. 자사고 아이들이 있는데, 자사고 중에서 뭐 광역형 이런 쪽은 빼고 전국형 자사고만 그냥 따져볼게요. 물론 뭐 서울 지역 쪽에 보면 광역형 자사고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뭐 휘문고등학교라든가 거기 등등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전국형 자사고는 전국에 10개 뿐이에요. 10개의 그 전국형 자사고가 있는데, 거기 인원수는 대략 한 3,000명 정도 가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뭐 아주 다 상위권이라고 좋은 대학을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한 반 정도, 이 정도는 아마 그래도 좀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한 1,500명. 그 다음에 일반고가 있잖아요. 일반고가 전국에 한 1,500개 정도 돼요. 1,500개 정도 되는데, 자연계 학생이 그냥 전교 1등 한 2등 이 정도만 잡아도 대략 한 3,000명. 그죠? 그런 정도 아이들이 실제 좀 상위권 대학 또는 아주 인기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죠. 그 정도 아이들을 그냥 얼음 잡아서 이렇게 세마해 보면 한 7,000명 정도 자연계 쪽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인문계 쪽은 주로 아이들이 이제 인문계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일반고를 진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고 같은 데를 가기도 하고, 뭐 자사고 쪽을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사고 쪽은 대체적으로 좀 인문계 쪽보다는 좀 그 자연계 성향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대략 외고는 전국에 학생 수만 한 7,000명 정도 돼요. 외고만 그냥 이렇게 따져도. 그러면 일반고에서 또 인문계 아이들 중에서도 전교 1, 2등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애들까지 다 합하면 사실은 뭐 거의 10,000명 정도에 육박하는, 대략 잡아도. 근데 뭐 외고 다닌다고 해서 또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인문계 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특수학교들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외고라는 학교는 워낙 이제 보편적인 이런 학교여가지고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고를 다닌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뭔가 메리트가 있는, 외고만 가지고 메리트가 있진 않죠. 그러니까 어느 외고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뽑는 인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선호하는 학교만을 잡아보면, 선호하는 학교가 자연계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봐도 한 7,000명 정도뿐이 안 돼요. 실제 아까 그 거론했던 아이들 정도의 숫자만큼이, 그러니까 연대 고대 빼고요. 서울대 한 1,500명, 카이스트 포스텍 한 1,000명, 그 다음에 의대 한 4,200명, 이거 합하면 7,000명이에요. 사실은 그 합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입시가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학교가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뭐 인문계건 자연계건 따지지 않더라도 보통 전교 10등 하면 굉장히 좀 그래도 공부하는 아이들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교 1등에서 전교 10등은 뭐 서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는 아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 실제 인문계 학생들만 잡아도 15,000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15,000명이면 뭐 엄청난 숫자거든요. 엄청난 숫자. 15,000명. 그러니까 이제 그거 외에 이제 특수학교 아이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현재의 입시는 상당히 좀 치열하죠. 치열하게 진행이 되죠. 일단 뭐 그냥 몇 개 영재고들 이렇게 서치해서 쭉쭉 넘어갈 테니까, 오늘은 뭐 어쨌든 특목고 얘기도 하고 일반고 얘기도 해야 되니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고는 전체 8개가 있어요. 800명 정도를 뽑는다고 했는데, 어머님들이 보통 한 중학교 어머님들은 좀 잘 아시는데, 의외로 초등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거 지식을 잘 모르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영재고하고 과학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울과학고, 과학고라고 붙여 있잖아요. 이건 영재고입니다. 근데 이거 과학고등학교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뭐 예술 영재학교 이런 게 좀 붙어 있어서 영재학교인 줄 아시는데, 이런 학교들은 다 과학고등학교가 아니라 영재고예요. 그리고 선발 방식이 좀 다르죠. 영재고등학교는 뽑는 방식이 3단계로 보통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필. 맨 처음에 서류를 집어넣어요. 서류 집어넣고 가지고 통과하면 그 다음에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필고사를 봐요. 지필고사는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지필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지필고사 통과자가 학교별로 대략 1.5배수에서 한 2배수 정도 통과가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3차 캠프를 합니다. 3차 캠프를 해서 최종 합격하는 게 영재고예요. 이 입시는 언제 다 끝나냐면 통상 한 7월 달이면 다 끝나요. 합격자 발표 3차까지 캠프가 다 끝나서 끝나죠. 뭐 저희 학원 자랑 조금만 해보면 요번에 저희 학원 아이들이 11명이 시험을 봤어요. 영재학교를. 저희 학원에서 영재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11명이었는데 지금 인천은 아직 발표가 안 났고요. 2차 지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2차 지필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10명에 대해서 저희가 2차 지필 통과자가 9명이에요. 90%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2차 통과하기가 되게 힘든데 경쟁률 보면 뭐 굉장히 높아요. 어쨌든 2차 지필 통과를 하면 그 통과한 아이들이 그것도 다 붙는 건 아니에요. 2차 통과한 아이들이 보통 1.5배수에서 2배수 정도 뽑아놓은 거거든요. 지필로. 그럼 3차 들어가죠 또. 3차 들어가서 최종 합격을 하는 게 영재고입니다. 서류는 거의 대부분이 통과해요. 그래서 2차 지필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 웬만하면 다 붙어요. 웬만하면 다 붙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학교들 있죠. 그러니까 뭐 세종이라든가 인천 그 예술영재학교 이쪽에 처음에 그 서류 집어넣어서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 학교가 예체능 학교인 줄 알고 자소서 잘못 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주로 떨어져요. 그거 외에는 웬만하면 다 붙어요. 다 붙고 2차 지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걸러내죠. 그래서 한 뭐 1.5배수, 2배수 이 정도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재학교를 간다고 해서 꼭 영재 아이들만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좀 약간 수학하고 과학에 좀 똘똘한 아이들이면 좀 지원해 볼 만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800명뿐이 안 되니까 대학에서는 굉장히 선호하죠. 여기 보면 그 서울대학교 입학생 수만 이렇게 쭉 보면 서울과학고 거의 반 정도가 서울대에 붙는 거예요. 수시로. 그다음에 뭐 경기도 거의 뭐 대부분 보면 이렇게 거의 한 좀 밑에 학교들, 그러니까 뭐 이런 서울이나 경기나 뭐 이런 학교들을 제외해서는 서울대학교 학생 수가 좀 줄긴 하는데 그래도 3분의 1까지는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학교는 거의 한 반 정도. 이 정도는 서울대에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 그리고 얘네들은 들어가는 게 수능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잠깐 이쪽 볼까요? 수능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학교의 그 커리큘럼을 보면 이 학교의 이게 교육과정 편성표예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주로 AP 과목들이죠. 뭐 일반 물리학, 뭐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그냥 뭐 대학 가서 공부하는. 아니면 여기 보면 뭐 선형 대수학, 뭐 미분 방정식, 응용 수학, 뭐 고급 물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영재고 들어가면 주로 학교 커리큘럼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무슨 뭐 세포생물학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공부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학비가 다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아이들이니까 여기 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뭐 좋죠.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능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시 전형으로 그냥 대학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재학교고요. 영재학교가 떨어지면 영재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치르는 게 어디를 치르게 되냐면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영재고 떨어진 아이들이 과학고를 보는데 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예요. 특목고라는 건 뭐냐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만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영재학교는 전국 모집을 해요. 전국 모집을 하는데 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예요. 특목고이기 때문에 경기도 아이들은 경기 북과고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고 떨어지는 아이들이 북과고를 이제 또 시험을 봐요. 그래서 특히 그 저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오해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아이는 영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재고는 좀 힘들고요. 과학고등학교는 한번 보려고 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일면 맞을 수도 있는 얘기이지만 붙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그냥 영재고 준비를 안 하고 과학고를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영재고 준비는 안 하고 과학고만 한번 써보는 거, 원서로. 원서를 써볼 수는 있는데 붙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고등학교에서 과학고등학교 입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냥 1차 때는 뭐 추천서 이런 거 써서 이제 집어넣어요. 그럼 서류를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대상자 아이들을 이제 캠프를 해요. 캠프를 하는데 이제 캠프 했을 때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시험도 보고요. 심층 면접도 보고 이래요. 그런데 그 시험 문제가 학교 측에서는 그 시험 문제가 그냥 중학교 심화 문제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중학교 심화 문제를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학교 심화 문제가 사실은 경시 문제들이에요. 경시 문제들이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영재고를 준비했던 아이들이 훨씬 유리해요. 그렇잖아요. 영재고에서 보통 지필고사 봤던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여기서 지필고사 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문제들을 지필고사를 봐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 그러니까 영재학교에서 그 3차 캠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심층 면접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여기서 그대로 다시 또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과학고등학교에 붙는 아이들은 뭐 100%는 다 아니지만 거의 영재고 떨어진 아이들 중에 이렇게 지원해서 붙을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고등학교, 여기 그러면 학교 커리큘럼은 어떠냐? 아까 그 인천영재학교 거 제가 커리큘럼 보여주듯이 거기랑 유사해요. 유사합니다. 커리큘럼은 보통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이렇게 배우는 것들은 유사한데 대학 진학률로 따져보면 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재학교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이 보통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뭐 다 알거든요. 과학고등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 그 학업 역량으로 보면 영재학교 아이들이 좀 더 우수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국형 자사고가 10개가 아까 제가 서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국형 자사고는 10개가 있는데 뭐 경쟁률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뭐 뒤에 보시면 되니까. 10개 자사고의 서울대학교, 지금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울대학교의 입학 성적을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외대부고하고 하나고가 1등이고요. 10개 자사고 중에서 뭐 그다음 민사고, 상산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오히려 수시로 좀 어떻게 보냈는가가 더 중요해요. 수시로. 정시는 워낙 재수생 부분이 어느 학교건 간에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요새 그 학업 역량으로 보면 수시로 서울대학교를 어디서 좀 많이 보냈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외대부고나 하나고는 뭐 아주 많이 보내죠. 정시가 오히려 굉장히 적고 민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쪽은 인천 하늘고는 지금 우리 지역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고등학교도 지금 여기 분당 지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 서울 애들 뽑는 거니까. 그리고 인천 하늘고는 전국형인 이유가 거기 요쪽 아이들은 있어요. TO가 있기는 한데 너무 작아요. 뭐 인원이 너무 작아서 주로 인천 하늘고는 그 인천공항 쪽 그 근무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사고여서 너무 작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수시로 보면 학교 수준을 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김천고라든가 물론 김천고등학교요 굉장히 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역량으로 보면 그 학교에서 지금 보내는 역량으로 보면 좀 전국형 자사고답지는 않아요. 그죠? 인원수로 보면 9명 정도 보내면 분당의 서현고등학교가 수시로 7명 보냈거든요, 작년에. 수시로만 재학생 7명 보냈다는 얘기니까 뭐 그런 거에 비교하면 뭐 그렇지는 않죠. 나머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뭐 여기 요 수시 역량으로 보면 주로 이제 선호 학교들이 나오죠. 뭐 외대부고 뭐 이런 쪽이죠. 주로 뭐 민사, 그죠? 그리고 이쪽도 뭐 가기는 하는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저길 보내야 되나? 내신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사고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이제 어머님들이 호불호가 갈려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는 기숙사를 보내야 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보내실 거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숙사 꼭 보내야 된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아니면 아이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교육 여건이라고 그러나요? 교육 여건. 이건으로 보면 아무래도 지방 혹은 그 학교 기숙사에 이제 아이가 고립돼 있는 거니까, 그죠? 고립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뭔가 부수적인 어떤 학습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기는 힘들죠. 말 그대로 자기주도 학습만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만 해서 되는 아이 같으면 괜찮은데 자기주도 학습만 가지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다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사고 입시 실적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고예요. 외고 쪽인데 외고도 뭐 경쟁률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고도 특목고기 때문에 외고라고 해서 아무 외고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아까 자사고는 전국형 자사고니까 이제 전국에 다 이렇게 전국 학생을 모집을 하는 거고, 이런 외고는 특목고입니다. 아까 그 과학고등학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외고만 지원할 수 있죠. 경기도에 있는. 그래서 뭐 학교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과를 좀 보면 이건 국제고네요. 국제고. 그러니까 이 표는 지금 현재 국제고도 마찬가지죠. 국제고도 이게 광역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경기도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 학교들이에요. 고양, 동탄, 세종, 인천, 청심. 세종은 약간 특별해서 여기가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경기도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고입니다. 여기를 보면 경기도 쪽에 있는 국제고의 그 서울대학교 실적을 보면 우리가 좀 익히 가고 싶어하는 외고들 있잖아요. 외고. 그러니까 수시로 보면 여기 성남외고, 그죠? 수원, 성남 비슷해요. 그 다음에 주로 좀 가장 인기 있는 쪽이 좀 경기외고 이런 쪽 좀 그렇죠. 고향은 좀 멀어가지고 일산 쪽에서 좀 주로 많이 가는 편이 있고, 이 지역은 주로 만약에 외고를 간다 그러면 경기외고를 제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나머지 학교들은 있고, 여기서 과천도 이렇게 보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성남이나 경기외고보다는 훨씬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현재 외고를 선호하는 것은 뭐 경기외고 쪽이나 성남외고 가까우니까 이쪽을 좀 많이, 이 지역에서는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이 정도 가면 그래도 이렇게 못 가는 편은 아니죠. 외고 아이들 들어가는 걸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 따기는 대단히 힘들죠. 이 학교들조차도 가서 내신 따기는 대단히 힘들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울대 기준인데요. 작년에 일반고 기준에서 가장 좀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 학교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낙생고등학교 15명 보냈고요. 그 다음에 늘푸른고 5명. 이거 순서대로 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분당 대진고가 4명,
분당 대진고는 왜 이걸 썼냐면 4명뿐이 안 보냈는데 그래도 왜 썼냐 그랬는데 작년에 8명이거든. 작년에 9명이죠. 이게 잘못 나왔네요. 어쨌든 대진고가 4명인 이유는 이 학교가 갑자기 막 애들이 그 떨어진 아이들이 가기보다는 대진고 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좀 의대 쪽을 선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중앙고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도 뭐 의대 쪽으로 또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서울대급 정도 되는데 의대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꽤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좀 그 낙생, 대진, 중앙 이런 데는 좀 워낙 뭐 하여튼 그 학교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럴 때 보면 낙생, 대진, 중앙 이 학교들은 학교 시험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교 중에서 좀 계속적으로 좀 성과를 내는 학교들은 서연고는 여기 한 2, 3년 사이에 갑자기 확 부상을 한 학교에 물론 예전에 비평균화 시절에 서연고는 계속 어쨌든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낙생이나 이런 뭐 중앙이나 이런 학교 쪽에 조금 밀리는 듯 싶었는데 작년에 굉장한 성과를 냈죠. 이게 수시로 7명 보낸 건 굉장한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서연고가 급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영덕여고 이런 데도 그냥 끊임없이 꾸준히 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기복 없이 아주 많이 막 1등은 아닌데 그래도 좀 끊임없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순회고등학교도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평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작년에 꽤 많이 보냈어요. 임해고도 좀 많이 부상한 것 같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비슷해요. 분당에서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뭐 특별하게 이 일반고들을 선택할 때 아까 했듯이 낙생이나 대진이나 중앙 요 학교만 좀 까다롭고요. 나머지 학교는 거의 비슷하다. 비슷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낙생, 대진, 중앙은 상층이 상당히 두꺼워요. 학교 특징이 진짜 상층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내신 따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 상층이 두껍다 보니까 학교 시험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갈라야 되잖아요. 1등급, 2등급을 갈르다 보니까 실제 그 학교 시험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아이의 학업 능력이 아주 우수한 아이가 아니면 이런 학교는 좀 피해보는 게 좋아요. 낙생고등학교나 대진이나 중앙 이런 학교는 좀 피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학을 그냥 웬만큼 하는 정도 가지고는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그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요.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차라리 그런 아이들 그냥 수학을 웬만큼 하는 정도면 그러니까 웬만큼이라는 게 뭐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저희 중학생이니까 무슨 뭐 80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학교에서 한다는 아이인데 문제 해결 능력이나 어떤 계산 속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정확하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면 좀 이런 학교는 피해가는 게 좋아요. 못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 자체를 좀 못 버티더라고요. 내신을. 그래서 막 진짜로 이렇게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아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버티든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가면 학습 양이 확 늘어나서 애들이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아이들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좀 상황이.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죠. 2학년 아이들까지만 해도 이과 아이들이 적잖아요. 이과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뭐 100명 뭐 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을 갈라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치르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말려서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그 성적이 좀 잘 안 나오죠. 근데 뭐 좀 변화된 상황은 좀 뒤에서 좀 다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런 학교들은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것도 좀 특목고냐 일반고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의대를 좀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요. 의대를 지망하실 거면 그냥 일반계를 본하세요. 일반고를.
그러니까 자사고 쪽이나 이런 그 특목 쪽으로 보내시지 말고 의대를 보내실 거면 그냥 일반고를 보내라. 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의대를 가는 아이들은 정교권 아이들이에요. 정교권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또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내신은 조금 떨어지지만 수능 성적이 아주 월등해요. 그래서 정시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의대를 가요. 근데 또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수능도 물론 되지만 내신도 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정교권이죠, 애가. 그러니까 정교권이면서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그렇고 수능 성적도 그렇고 이렇게 정교권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아이들,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내신은 조금 떨어지지만 수능을 아주 월등하게 잘해서 가든가 아니면 수능과 내신을 둘 다 잘하거나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못 가요. 내신은 좋은데 수능은 안 돼. 이런 애들은 못 갑니다. 최저를 통과하지를 못해요. 최저가 보통 뭐 4과목 해서 5 정도 되니까 5나 6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최저를 통과하지 못해서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대를 가는 아이들은 기본이 수능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신 성적이 더 좋으면 훨씬 더 유리해지죠. 어차피 상위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실은 특목고에다가 갖다 놓나 일반고에다가 갖다 놓나 다 잘해요. 그렇지 않나요? 다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목고에 가게 되면 내신은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신은 좀 일정 부분 포기해야 돼요. 그럴 확률이 크죠. 확률적으로. 물론 가서 잘하면 아주 뭐 금상첨화겠지만 그러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일반고 가면 의대를 뽑는 인원 중에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 이렇게 커요. 한 50% 되잖아요. 그래도. 근데 만약에 내신이 안 좋으면 이거는 버려야 되니까. 그죠? 한 50%는 버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의대 정도 갈 거면 아이들이 최상위권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은 뭐 내신도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수능도 잘 보고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특목이나 자사 쪽보다는 일반고를 선택해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자 지금 현재부터는 뭐 이거 지금까지 제가 진행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특목고나 일반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당 지역에 대해서 그냥 서치를 한 정도예요. 지금부터 좀 약간 변화된 상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 다른 거 없이 뭐 정시를 확대해라 뭐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얘기고요.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해야 될 거냐 상대평가로 해야 될 거냐 이것에 대한 논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게 그러니까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 거냐 상대평가로 할 거냐. 만약에 절대평가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대학에서는 정시 전형을 확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만약에 정시 전형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것들이 많이 붙겠죠. 예를 들어서 뭐 면접을 좀 더 본다든가 정시에서도 뭐 이런 식의 어떤 부수적인 내용들이 더 이렇게 따라 붙게 되기 때문에 좀 오히려 불편한 상황들이 많아요.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복잡해지고 입시가 단순해지기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저는 좀 그래서 입시가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의 추구하는 대입 정책이 좀 간소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좀 제가 교과부에서 나온 그 수능 과목에 대한 그 안을 보면서 제가 좀 잠깐 이렇게 좀 잠깐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좀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국어 2과목은 공통이고 하나는 선택해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택 과목이 서로 다른데 선택 과목 서로 다른 거를 같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걸 나눠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안 나온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문서를 안 봐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문에 지금 보도가 전혀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가 방식이 지금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리고 또 시험지를 봤을 때 시험지가 그러면 그냥 공통 과목이 있고 예전 수능처럼 뒤에 선택 과목이 뒤에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거를 선택하는 거를 풀려고 하는 건지, 그죠? 그렇게 이제 붙어서 이렇게 풀려고 하고 그냥 그거를 한꺼번에 같이 성적 산출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통 과목에 대한 성적은 선출하고 이걸 따로 선출해서 합산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구체적인 것들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봐서 야, 혹시 이게 좀 더 발전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또 안 되나? 만약에 공통 과목은 절대평가로 해버리고 두 과목 있잖아요. 두 과목. 국어건 뭐건 간에 수학도 뭐 원투 이거는 그냥 절대평가로 하고 선택 과목만 상대평가로 남겨두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때문에 좀 저도 이제 생각이 많아졌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현재 수능처럼 그냥 갈 줄 알았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현재 수능처럼 비슷하게 좀 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었는데 어제 이렇게 발표 난 걸 보면서 생각이 좀 저도 많아졌어요. 어제 발표가 나서 생각이 많아졌는데 어쨌거나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수능은 좀 완전 절대평가로 가기는 좀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 형태가 어떻게 되건 간에 완전한 그냥 9등급 절대평가로 가기는 너무 힘들다.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예전에도 그러한 수능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전 과목 절대평가 9등급제로 해가지고 한번 했다가 변별력 실패하는 바람에 그냥 다 1년 하고선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한 번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일부 과목이라도 분명히 상대평가로 갈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완전 절대평가를 가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상대평가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평가로 남으면 유리해지는 건 어느 학교들이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느 것들이 더 유리하냐면 일반 고등학교하고 특목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유리해요? 수능이 변별력이 생기면 일반 고등학교하고 특목고하고 어디가 유리해요? 특목고가 더 유리해요. 특목고 아이들이 더 잘하거든요. 확실히 학교 분위기가 있어요. 학교 분위기가 있어서 분당만 하더라도 낙생 이런 데가 내신 따기는 힘들어요. 내신 따기는 힘들어도 수능 성적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높아요. 이렇게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냥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수능에 있어서 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이게 상대평가로 그냥 일부 과목이라도 상대평가로 가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특목이 다소 유리해지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내신이에요. 내신. 그 다음에 좀 살펴봐야 될 게 내신인데 현재 교과부에서는 내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안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막 그 내신에 대해서 뭐 절대평가로 하니 상대평가로 하니 뭐 이런 얘기가 막 많이 나오고 일부 좀 약간 진보적인 어떤 교육단체에서는 수능이건 내신이건 무조건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뭐 내신은 어쨌든 절대평가를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신문에서도 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교육회의나 교과부에서는 내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내신이 만약에 절대평가로 가면 그죠? 내신이 절대평가로 가면 어느 학교가 유리해요? 특목고가 유리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그 자사고나 특목고를 주저주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서 내신 괜히 못 받으면 지금 정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정시의 문은 점점 좁아들고 수시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불안해서 못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과부나 이런 쪽에서는 내신이 현재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평가로 바꿔버리면 이 자사고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죠. 특목고 쪽에.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그냥 상대평가로 당분간 가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여기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부터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다 해당이 될 거예요. 물론 6학년 이하들은 좀 더 또 변할 수는 있겠죠.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중3 아이들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당분간 내신은 분명히 상대평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현재. 이제 절대평가로 가면 만약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발표가 나면
하여튼 그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어떻게든지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셔야 돼요.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하죠. 뭐 내신에 대해서 불리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일반고보다는 분명히 특목이나 자사 쪽이 훨씬 뭐 학생부 기록이나 학생들 활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학교들인데 그런 걸로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상황은 예전하고는 크게 달라진 거는 아니에요. 내신도 그냥 상대평가로 남아 있는 거고 수능은 오히려 약간 약화되는 그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어제 발표한 것 중에서 국어는 뭐 어차피 현재도 국어는 이렇게 발표를 놨어요. 뭐 다 어저께 보셨겠지만 국어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국어는 뭐죠? 독서하고 문학이라고 그래요. 제가 국어를 잘 몰라서 네, 독서하고 문학인가요? 그 두 개는 공통이고, 그죠? 그리고 화법과 작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매체와 뭐라 그러더라? 기죠? 하여튼 뭐 뒤에 무슨 뭐 언어와 매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국어 쪽은 제가 좀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의 분량으로 보면 똑같아요. 국어가 예전의 분량에서도 세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보는 거니까 국어는 뭐 특별하게 늘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된 거고 다만 언어와 매체보다는 그냥 전문가들 얘기는 그 화법과 작문이 훨씬 쉽대매요. 국어가 문법적인 것 같아요. 그냥 외우면 되는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그쪽이 훨씬 쉬워서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예측은 하더라고요. 예측은 하고 수학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수1하고 수2가 있잖아요. 수1이 뭐냐면 수원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 수열,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세 단원이 문과에서는 예전에 안 들어갔던 부분이 문과 아이들이 이제 시험 과정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2가 문과 미적분이에요. 문과 아이들이 배우는. 그러니까 문이과 공통 미적분인데 하여튼 문과 애들이 배우는 미적분이 수2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통 과목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 과목은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러는데 문과 애들은 당연히 미적분을 안 하고 확률 통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시험 범위가 예전보다 좀 늘어났어요.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예전 범위보다. 그렇잖아요. 확률 통계 옛날에 다 들어갔었던데 그냥 어차피 그거 해야 되는 거고 미적분은 원래 했었던 거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수1에서 삼각함수하고 지수로그 함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열 아이들은 사실은 시험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범위로 보면. 근데 이과 아이들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수1은 어차피 수열,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는 어차피 애들 뭐 이과 애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돼버리면 격에 만약에 확정이 돼버리면 이과 아이들은 당연히 수2하고 미적분을 선택할 건데 수2하고 미적분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2가 원래 문이과 미적분이고 그 다음에 미적분이 그거보다 좀 더 심화된 미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과 아이들이 뭐만 하면 되냐면 미적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률 통계도 안 하고 기하 벡터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수능으로 오니까 굉장히 이게 막 줄어들어 버린 거죠.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의 분량은 훨씬 확 줄어드는 이런 경향이에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게 문이과가 공통으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요? 문과 입장에서 보면 높아져요. 예전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높아지는데 이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난이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과 아이들은 오히려 수능이 쉬워진 거고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능 난이도도 틀림없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한 입장에서 물론 문과 입장에서 보면 예전보다 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올라간 거로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의 그 수능 시험은 문과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수능이고요. 이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투는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학 같은 경우도 사회 과목 하나, 과학 과목 하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사회 과목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외우면 되는 이런 형태니까 이과 애들한테 훨씬 좀 유리한 시험이 돼버렸죠. 그죠? 이과 애들한테 좀 유리한 이러한 시험, 현재 어제 발표한 걸로 보면 이과 애들한테 좀 유리한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같이 종합해보면 수능은 예전보다 다소, 물론 이 시험이 좀 뭐 더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쉽게 낼 수도 있고 이긴 하지만 변별력 자체는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조금 떨어진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진 거예요. 양도 좀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면서 변별력 자체가 조금만 떨어진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이게 뭐 아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유리한 건 어느 쪽이에요? 예, 보통 특목고보다는 좀 뭐 일반고 쪽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유리해질 수는 있죠. 조금. 근데 뭐 그게 아주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은 뭐 예전하고 뭐 크게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현재 특목고냐 일반고냐 이런 것들을 현재 입시적 관점에서 대입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냥 결론은 이런 거죠. 좀 추이는 봐야 되는데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면 뭐 특목고를 가건 아니면 일반고를 지원을 하건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지금은 꼭 일반고를 다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입시는 정시가 좀 늘어날 거예요. 그거는 뭐 정시가 좀 늘어날 건데 뭐 그게 전체적인 좀 하여튼 지금 국가교육회의 좀 진행되는 홈페이지 내용들 들어가 보면 좀 워낙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는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시가 늘어나는 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줄어들어서 정시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논술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좀 줄어들어서 정시가 좀 늘어나는 이런 형태예요. 실제. 물론 뭐 지방 같은 데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좀 수도권 쪽,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쪽 중심 학교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 쪽은 거의 대부분이 논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좀 줄어들면서 그것이 좀 정시로 이렇게 확대되는 측면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정확하다.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전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입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아서 특목이나 일반고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예전과 같은 어떤 평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어떤 거냐면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이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이게 문이과 통합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같이 산출해요. 문과하고 이과하고 같이 산출합니다. 그러면 내신이 문과하고 이과하고 같이 산출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문제는 첫 번째, 문과하고 이과하고 같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예전보다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져요. 학교마다 좀 뭐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내신에 대해서. 근데 문이과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신이 쉬워지고요. 조금 쉬워져요. 어쨌든 간에. 쉬워지고 그 다음에 1등급 수가 늘어나죠. 1등급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이과 같이 해서 4%를 뽑게 되니까 1등급 숫자나 2등급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상층 아이들의 등급이 좋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뭐 자연계 정교권이라 하더라도 뭐 내신 등급이 뭐 1등급 후반이나 막 이랬다면 앞으로는 진짜 자연계에서 좀 공부하는 아이들은 1등급 뭐 초반, 중반 이런 아이들도 막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등급 산정을 하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 입시 구조는 당연히 문과보다는 이과 아이들이 유리한 구조예요. 문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보다는 이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유리한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이과 성향이라기보다는 문과 성향의 아이라면
문과 성향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나 이런 쪽을 좀 잘하고 수학이나 이런 쪽은 좀 이렇게 치일 가능성이 좀 높고 이러면 어차피 인문계에서 치이나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렇잖아요. 어차피 치여가지고 그냥 항상 뭐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외고나 이런 쪽을 지원하는 것도 어차피 그게 확실하다면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거기는 다 인문계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과 문과가 지금 현재는 이게 통합해서 그냥 선적 산출하니까 아이가 분명하게 현재 입시에서 유리한 건 이과 아이들인데 이과 아이들이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좀 상위권 아이들은 어쩌면 자연계들로 이렇게 메꿔질 가능성도 커요. 근데 그러니까 인문계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인문계 쪽에서 진로를 좀 생각하는 아이 같으면 그냥 일반 인문계를 선택하기보다는 외고를 선택하는 것도 크게 뭐 잘못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문과하고 이과가 딱 나눠지니까 설사 일반 고등학교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도 문과 가면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아이들 좀 이렇게 주로 아침부터 이렇게 자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어쨌든 몇몇 아이들만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다는 거죠. 실제 아이들 보통 보면 그 전체적으로 그럴 거니까 차라리 그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이제 마찬가지니까 그 뭐 인문계를 간다고 해서 그 약간 분위기 안 좋은 거를 좀 참아서 자기 내신으로 좀 이게 메꿔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잖아요. 인문계를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는 분위기는 별로 안 좋지만 인문계여서 안 좋지만 그래도 내신은 그래도 좀 따기가 쉬웠던 이런 것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자연계들 때문에 그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라리 그냥 외고나 이런 쪽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 외고는 어쨌든 뭐 제한 자체가 지금 헌재에서 인용이 된 걸로 일단은 뭐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 효력 정지 처분이 난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신문에서 제가 뭐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신문을 제가 이렇게 그냥 본 거로는 저게 정지 처분이 된 거는 어쨌든 헌재에서 인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의 해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목고냐 일반고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그렇죠?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우리 아이의 특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번에 우리가 저는 요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신태용 감독이 그 스웨덴전 했을 때 무슨 전술이라고 뭘 세웠는데 그 전술은 이제 상대편만을 고려한 전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격수들이 맨날 수비만 하고 앉아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다가 전혀 뭐 아무런 성과도 없는. 저는 중요한 게, 뭐 학교를 어느 학교, 뭐 일반고를 선택하냐, 특목고를 선택하냐 이런 것들이 어떤 외부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느 쪽에서 있을 때 훨씬 더 잘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아주 상위권 애들 있죠. 진짜 최상위권 애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잘해요. 걔네들은 일반고를 갖다 놓건 뭐 특목고를 갖다 놓고 다 잘하거든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근데 문제는 좀 약간 고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항상 고민이에요. 그렇잖아요. 고기 애들. 그 다음에 아니면 중간권 애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좀 고민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최상위권이 아닌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아이 특성을 진짜로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는 꼭 특목고냐 자사고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고 중에서도 저는 그건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 예로 제가 학생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만약에 어떤 A라는 학생이에요. 저는 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하죠. 이 아이가 만약에 어떤 진짜 센 학교를 보냈을 때 지금 현재는 그 학교에서 전교권인데 그래도 좀 공부 좀 한다는 소리를 듣는 아이인데 얘가 만약에 좀 더 경쟁이 아주 치열한 학교에 제가 들어가 있었을 때 얘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 내신 성적을 유지할까? 뭐 이런 판단들을 좀 해봐요.
물론 이제 뭐 또 그 집단에 가면 뭔가 또 달라지는 어떠한 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좀 타고난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폭이 좀 있잖아요. 그게 뭐 이론적으로만 무조건 거기다 집어넣으면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한계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리키다 보면 항상 좀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이런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가 과연 이 학교를 보냈을 때 어떨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정시가 늘어나는 거는 좀 다른 쪽에서 논술이나 이런 쪽에서 없어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늘어나고, 물론 저 설계 자체를 뭐 조금 뭐 정시가 좀 이렇게 이렇게 뭐 법적으로 8월 달에 발표가 나겠지만 좀 이렇게 늘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설사 그런 외적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정시가 늘어난다는 어떤 외적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특히 분당 지역이 이렇게 아주 학교가, 예를 들면 수지 같은 데는 좀 학부모님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수지 쪽은 보면, 그 학교는, 수지 쪽은 보면 보낼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몇 개 있어요. 거기 학교, 뭐 수지고등학교, 풍덕고등학교, 뭐 이렇게 몇 개, 뭐 홍천, 뭐 그다음에 보정, 여기 외에는 그 다음에는 잘 안 보여요. 저기를 내가 보내야 되나 우리 아이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분당만 하더라도 안 그래요. 분당만 하더라도 실제 분당은 아무리 아까 그 뭐 이렇게 인기 학교 외에 다른 학교를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애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이 막 있어요. 내신 따기가 진짜 어려워요. 거기서 뭐 항상 뭐 걔가 1등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꼭 어떤 편향된 어떤 그 전체적인 그냥 뭐 옆에 아이들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 대략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제가 빼먹은 거는 다 한 것 같고, 하나 빼먹은 거는요, 지금 6학년 아이들 있죠, 현재 6학년 이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입시 변화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왜냐하면 그때가 지금 고교학점제 현재 원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해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점제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를. 물론 이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실패하는 거 아니냐 저거,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현재 교과부에서는 지금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의 그 원년을 바라보는 게 2022년도예요. 2022년도에 그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에요. 6학년 아이들 때부터 그게 좀 변할 수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때 지금 현재 교과부에 나온 문건을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신도 그때부터는 절대평가로 하겠다. 완전 절대평가로 해서 그냥 그 현재 중학교처럼 5단계 있잖아요.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단계로 그냥 평가하겠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수능도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지금 얘기 나오는 건, 교과부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한 거는 뭐냐면 그 논술형 수능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형 수능이 뭐냐면, 수능 시험에 지금 현재는 그냥 단답형만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거를 좀 서술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3문항 정도는 서술형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드냐면, 그냥 이건 문건에 나온 얘기예요. 그 교과부 문건에 보면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이 2020년도부터 서술형 문항을 3문항씩 하는 것들을 예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논술에 있어서도 그냥 오지선답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항을 좀 개발해서 좀 할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좀 또 추진 과정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추이를 보면 되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은 좀 입시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거는 좀 그냥 매년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추이는 좀 쫓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부 안이 어쨌든 저도 좀 생각하지 않은, 여태까지 언급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안이 팍 튀어나와서, 그게 뭐였냐면
이안 교과부에서 여태까지 발표된 안이 세 가지 안이었어요. 수능 교과목 안에 대해서는. 근데 이 안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을 변형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안이거든요. 어제 발표한 안이 이 안을 변형해서 발표된 안으로 어제 발표된 안이 그런 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조금 좀 추이를 좀 보시면서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 상황은 특별하게 뭐 작년하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은 아직까지 크게 있지는 않다는 거, 그거를 그냥 염두에 대서 고교 선택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지금 담임 선생님들 나와